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는 공시 방법 봤죠,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물건, 특히 물건에서 소유권에 관한 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걸 보려고 하는데, 이 소유권이, 그러니까 아까 보면 213조도 원고 소유, 피고 점유. 이게 요건 사실이었죠. 이 요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일산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라면, 그러니까 그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그 등기가 돼 있어서 그 등기를 지우고 싶을 때, 그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 중에서 하나의 종류로서 하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위 등 말소 청구를 하면 그 요건 다시 뭐였죠?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아까 여기 이거 요건 사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거 요건 사실. 요거를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 요건 사실대로 포섭해가지고 차례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번 원고 소유, 이 피고 등기, 3번이죠. 피고 등기의 원인이 무효다. 그러니까 이 등기가 잘못됐다. 네가 실제 원소유자가 아닌데 지금 등기가 돼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대해서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뭐예요? 전제 조건이 소유 도대체 현재 이 부동산 뭐 아니면 동산 같은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하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공시 방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결국 변동 끝에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결국에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청구권자가 누군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진짜 누구에 있는가 진짜 이제 알기 위한 이제 본론으로 왔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떤 원시 취득하게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원시 취득하는 어떻게 원시 취득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럼 이 취득자로부터 A한테 가고 B로 갈 때 이렇게 변동을 하겠죠. 권리가 변동하겠죠. 이 변동 요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 현재 지금 어떤 물건이 누구의 소유에 기속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은 원시 취득 하는 거 살짝 알아보고, 그 다음 물권 변동 요건, 이거 아까 제일 처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그냥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또 쭉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에 대해서 잠깐 가볍게 보고 변동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자, 원시 취득 보면 일단은 보세요. 동사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뭐 재료와 노력을 담아서 만든 사람 겁니다. 일단은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역사가 깊죠. 역사가 쭉 깊죠. 그래서 엄청 역사로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오겠지만, 결국에는 등기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결국 등기라는 제도가 발생했고, 이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등기라는 제도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나? 아무튼 제가 역사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느 순간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어떤 그거 보면서 등기부가 공신의 원칙은 없지만, 그러니까 등기부 이꼴 소유권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소유권자임은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그 추정이 깨려고 하면 이게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에 의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 태초로 갔었을 때 뭐 만약에 아무도 주인이 없는 물건을 말하는 거, 무주물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한번, 이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갑시다. 250이죠. 혹시나 무주물이라면,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웬만하면 없겠죠. 무죄 동산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때는 그 소유권자는 아무도 이 동산이 아무것도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그러면 동산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주우면
근데 이게 소유권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소유권자가 없으면 소유권이 지나가는 거. 근데 웬만하면 다 소유권자가 있죠, 동산들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금전 같은 경우는요. 점유 있고 소유예요. 금전. 금전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그냥 주면 내 거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누가 흘렸는지 알고 내가 준 거라면 부당이득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다른 금전은 내가 갚아야 되는 거지. 그 금전 자체는 제게 되는 거예요. 그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지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제게 되는데 재산상으로 그 지폐는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만약에 진짜 실제로 떨어뜨린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지폐를 주는 사람한테 할 수 있고 그럼 다른 지폐로 이렇게 아니면 계좌이체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로 한다. 사실 조금 뭐 의미가 있는 건 3번이 의미가 있었어요.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냥하는 동물도 사냥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생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야생 동물은 무주물이다. 근데 사냥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동물로 가면 무주물로 한다. 그냥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무주물은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주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제 원시취득에서 약간 중요한 사례는 이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입니다. 원칙은 수금인과 도급인의 특약에 의해서 기속되고 누구한테 넣을지. 예외는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한 자, 노력과 비용을 제공한 아까 동산 자기의 재료 노력으로 만든 사람이었죠. 노력과 비용을 제공한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금인 기속설이거든요. 수금인 기속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속설이 원칙이다라는 식으로 어떤 기본서에 막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무상으로 보면 이게 원칙이라고요. 왜냐? 특약이 우선이거든요. 특약이 없으면 수금이 기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특약이 거의 대부분 실무상 당연히 특약이 있어요. 특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 제일 처음에 이 건축을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으면 건축주가 누군지 건축주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건축주가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최초의 등기를 보존 등기, 건물의 소유권 최초의 등기를 보존 등기를 건축주가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프로세스가 건축주는 누구예요? 도급인이에요. 도급인이 일을 맡긴 사람이 건축주잖아요. 결국에는 이거 하는 사람은 시공사가 할 것이고 건축주가 있는데 이 도급인이 결국 허가를 받아서 결국 이게 나중에 완성해서 시공사는 돌려주면서 소유권 보유는 건축주가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둘 사이에서의 도급 계약이 있을 것인데 이 도급 계약에서는 당연히 건축주가 원시 취득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도급인이 도급인이 원시 취득 한다라는 식으로 도급 계약서에 보통 그렇게 약정합니다. 일단 특이하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은 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원시 취득한 사람은 도급인이다라고 그냥 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한 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 그 수급인, 시공사 수급인이 사와서 하잖아요. 그리고 돈은 받지만 해서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제공해서 먼저 만들어서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특약 때문에 대부분 도금 기속이 된다라가 그 실무예요, 실무. 그리고 문제도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정합니다. 사례 문제가 혹시 나오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이제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 위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지으면 지하까지 만약에 만들었을 때 지하 조금 닦고 있을 때 이거가 건물일까요? 아니거든요. 일단 독립된 건물로 보려고 하면 독립된 건물 뒤에서 배울 건데 그냥 잠깐 설명하고 제가 넘어갑니다. 판례는 기둥, 주벽, 그다음에 이거 지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사회통념상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지붕, 기둥, 주벽 약간 이렇게 서가지고 살짝 이런 정도 돼 있다. 약간 이 정도 돼 있어야지 독립된 건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만들기 시작할 때 그 전에 지하에 땅판 정도 약간 콘크리트 넣은 정도는 뭘로 본다? 토지의 부합물로 봐요. 부합물이라는 것은 뒤에 살짝 알아볼 건데 그냥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토지의 일부로 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토지의 일부다가 어느 순간에 독립된 건물로 보면 독립된 건 뭐예요?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이니까. 근데 그때 근데 이때는 이렇게 원시적으로 소유권이 창설되잖아요. 소유권이 독립된 물건이 되는 순간에 일물 일권주의니까 소유권이 순간적으로 창설되는데 그 창설될 때 어떻게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전이잖아요. 그때 그 등기 전에 원시 취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그게 이 도급인 기속이 보통 실무상이라는 거예요. 도급 기속됐다 그 원시 취득한 도급인이 어느 순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서 아예 공시를 해버리는 거죠. 이해가시죠? 요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자라난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누가 원시 취득을 했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 그렇다면 이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 했을 때 이 이전을 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는 거예요. 요건. 누가 원시 취득을 했고 그 원시 취득자가 그 소유권자가 그 다음 이어주고 아니면 그 다음 내가 이어받은 사람을 다시 그 다음 사람한테 이어주려고 할 때 그때 요건이 뭐냐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백 번 강조해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우리는 물건의 기본을 알려면 이건 꼭 배워야 돼요. 매도인 설정자가 처분권 보유하고 유효한 계약 이어야 되고 유효한 처분행위 물권적 합의와 등기 또는 인도 등기는 부동산이고 인도는 동산이고 이렇게 이게 엔드가 돼야지 어떻게 된다? 물권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뭐 간단한 사례 당연한 거겠지만 간단한 사례를 하면 자 A, B 서로 563조의 매매 계약 맺었어요. 이건 매도인이고 인수하면 이 사람은 뭐겠어요? 대금 지급 청구권. 이 사람은 뭐 있어요? 부동산 인도 청구권. 인도 소유동 청구권. 이렇게 있잖아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라면. 그러면 현재는 지금 만약에 A가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자라고 합시다. 소유권자. X토지의 소유권자인데 어느 순간에 B한테 이 소유권이 넘어가냐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다고? 아니요. 계약은 서로의 권리만 이거 인도할 수 있는 권리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재산권은 내가 온전히 가지기 위해서는 인도를 받고 그다음 사용 수익 인도를 받고 그다음에 그 재산권이 이전돼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구권만 가지고 이제 이 계약한 상태로는 계약 체결로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 안 일어나요. 계약 체결로는. 그럼 도대체 그 계약 체결 이상에 뭐가 있어야 되냐 했었을 때 일단 유효한 계약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넘기는 사람이 뭐다? 이 처분권자야. 처분권은 뭐예요? 그냥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 그래서 A는 소유권자. 지금 제가 소유권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유효한 처분행위. 물권적 합의는 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고요. 그냥 이거는 작은 물권적 합의. 이 합의랑 또 다른 말이에요. 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물권적 합의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쳐야 되죠. 결국에는 이게 아니라 잔금 다 치르고 돈 주면서 얘가 받아오는 거죠. 이거를. 소유 정보를 등기를 격려했을 때 격려까지 한 때 이때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엔드 돼야지 하나라도 삑살이 나면 안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 계약이 만약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 해제가 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돼요?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 그 순간으로 이 계약 자체가 물권 행위의 원인이 된 계약 자체가 유효해야지만 물권 변동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제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냥 A한테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법률상 소유권자인데 등기만 표시만 지금 B 등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뭘 하겠죠? 214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 무효 등기가 아니려고 한다면 완전하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설정한 처분권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인해야 돼. 그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되고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유효한 처분행위 등기 또는 동산이면 인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예를 들어
C가 있었다고 쳐요. C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처분권자 있어야 되는 거 하나 설명해야 돼요. C가 있었는데 얘가 A가 몰래 허위로 위조해서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갑구에 1, C 등기돼 있고 2, A 등기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래서 B는 이 등기 보고 B는 B 등기 A가 계속 자기 소유권자라고 했어. B 등 A한테 보고 그러면 오케이 산다고 3 그다음 B 등기 했다고 쳐요. 그러면 사실 그런데 이 A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 등기고 위조해서 허위로 위조해서 등기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 등기고 그러니까 이 소유권자한테 이게 터잡아서 다시 등기한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 B 등기도 원인 무효 등기예요. 그래서 C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들고 왔네. 그러면 바로 C는 A, B를 상대로 이 사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지우는 거. 지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로서 4번 해가지고 C 등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우든지 아니면 자기가 오든지. 이거죠. 그래서 이 무권리자가 처분하게 되면 이 무권리자였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허위로 자기 등기를 해가지고 무권리자로서 팔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성립 안 되면 물권 변동 안 일어난다고 했죠. 하지만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예외를 상속, 경매, 공용징수는 등기가 없어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동산의 선의취득.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시방법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냐면 공시방법을 보이면 그 공시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소유권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추정할 뿐이에요. 추정만 할 뿐입니다. 추정만 할 뿐인데 유일하게 이거는 점유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가진 사람이 동산의 소유권을 지고 있다라고 딱 그 공시방법으로서 그냥 소유권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추정이 아니라 아예 간주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겁니다. 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은 선의취득 없어요. 부동산은 선의취득 없어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있지만 부동산에 선의취득은 없습니다. 선의취득 없고 그다음 선의취득 없어서 부동산 아예 등기의 공신의 원칙 1도 없어요. 근데 점유의 공신의 원칙을 어떤 요건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무권리자가 팔아도 소유권의 변동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무권리. 부동산은요 무권리자가 팔면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도 실체적으로는 무권리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소유권 변동까지는 아닌데 법률 행위가 부재해 있다면 법률 행위가 있다고 보고 등기를 만약 부동산 등기 아니면 동산이라면 점유 이전을 하면 물권 변동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 그래서 종무를 걸리면 이거 우리 제 첫 시간에 봤어요. 그다음 부합. 아무런 법률 행위가 없는데 처분 행위도 없는데 갑자기 부합돼 버린 거예요. 대신에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만약 부합돼 버린 부합이 딱 붙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부동산 위에 부합되면요, 그냥 부동산 소유자께 돼버려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게 대해서 이익을 부당이득에 하면 그걸 상환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소유권은 어떻게 기속돼 버리는데 다른 쪽으로 이익 조정을 해서 이익을 분배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예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좀 알아보죠. 그러니까 법조문만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중에 예외. 상속, 경매, 공용징수는 등기한 미비에도 이루어진다. 한번 법조문 봅시다. 187조. 등기를 유하지 않는 딱 적혀 있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해야 될 효력이 있는데 등기를 유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 있다. 뭐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 등기. 그러니까 상속은 상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제 피상속인이고 이제 상속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라고 해요. 피상속을 소유했던 엑스토지가 있었어요. 엑스토지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죽으면 돌아가시면 상속 개시가 돌아가실 때거든요. 상속 개시 그 시점으로 상속인이
바로 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근데 등기됐어요? 안 됐죠. 순간 상속 개시 피상속인이 죽는 동시에 죽고 난 동시에 상속인한테 X 토지는 기속됩니다. 왜냐면 소유권이 붕 떠버리잖아요. 죽고 나서 이 사람은 아까 뭐 우리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근데 죽어버리면 권리 의무 주체가 없어지는 건 소유권자가 없어지는 건 무주물이 되잖아요. 그럼 법에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상속이 되면 그 순간적으로는 바로 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보자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락인이 매수인이라고 말해요. 요즘에는 그 경락인은 이제 경매에 낙찰당하는 사람은 경락인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지금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납부했을 때 그 잔금, 이 모든 그 토지에가나 뭐 부동산에 가나 납부 완료했을 때, 우리 아까 잔금 다 줘도 등기 안 오면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는 물권 변동 안 된다 했죠. 근데 이거 돈을 납부 완료했을 때 그때 경락인이 그러니까 매수인이 경매 매수인이 등기가 안 됐더라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등기를 그러니까 나는 취득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다시 제3자에게 다시 되팔려고 하면 등기를 하고 팔아라. 이거 단서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거는, 네가 일단 니한테 귀속되는 건 등기 안 해도 오케이. 하지만 네가 제3자한테 팔려고 하면 네가 등기를 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등기를 줘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등기제도를 가지고 있는 법질서상 당연한 거죠. 우리가 등기에 예외로 둔 거는 그 법질서에서 순간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려고 하는 거고, 아니 그 경매선 봐서 내가 완납을 다 했는데 그 전에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 경매가 됐다는 그 소유권자가 돈이 없어서 이게 경매에 올라갔다는데 그 사람 소유권자를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실무상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상속을 개시한 때 피상속인 사망했을 때 물권 변동하고, 경매는 경락의 매수인이 경매된 왕한테 물권 변동하고, 단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처분 불가하다라는 것이고, 선의취득은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도 예외적으로 물권 변동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동산만 가능하다. 부동산은 절대 안 가능하다. 무권리자 처분으로 안 가능하다라는 거. 동산에 대한 일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점유의 공신의 원칙 인정한 제도예요. 요건 다시 보시죠. 요건 무권리자 그러니까 무권리자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인데 양도 양수 계약을 맺었어요. 양도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 동산에 점유했고, 본인 그래도 그 소유권자의 외관은 갖추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매도인과 매수인과 유효한 법률행위 유효해야 돼요. 법률행위 유효하게 내가 이거를 딱 우리가 법률행위 양도 계약이나 뭐 경매나 계약했어. 근데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점유. 그러니까 선의무과실로 이 사람이 그 무권리자 몰랐고 그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없었던 그런 점유여야 된다. 근데 여기서 판례는 점유 계정에 의해서는 점유 부정합니다. 왜냐면 점유 계정은 기존의 소유권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실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 이거는 네가 선의취득으로 인정해줄게. 하지만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기존의 무권리자가 소유권인자 외관을 창출한 이 사람이 계속 가지면서 네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공신의 원칙 인정하려고 하면 그래도 눈에 보이게 동산이 직접 인도는 됐었어야지. 공신의 원칙으로 그래도 이 사람 그 매수인이 본인이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무권리자가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건이 다 갖춰지면 점유계정 말고 현실 인도로서 내가 딱 인도를 받으면 이거는 그래도 돈을 주고 실제로 법률행위 했기 때문에 매수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매수인이라면 보호할 수 있다. 거래 안정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보면 이거 우리 뭐 면접 공부할 때 많이 봤을 겁니다. 구체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이 두 가지를 항상 봐요. 정의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큰 개념이라서 없고, 민법상에서는 이 두 가지만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 법정에서는 거래 안전이거든요. 구체적 타당성은 진짜 실제적으로 누가 가지고 가야 되는지 딱 사건을 봤을 때 사실 이 원소유자는 억울하잖아요.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소유자가 갖는 게 구체적으로 타당하긴 한데 그런데 이 매수인은 돈 주고 샀잖아요. 유효한 법률행위 통해서. 얘가 나쁜 놈이지만 샀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호할, 이 원소유자와 이 둘 사이에서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의 차이에서 부동산은 구체적 타당성은 항상 이런 선의취득 같은 거 인정하지 않고
이 동산에서는 그래도 매수인의 선의 무과시 점유라면 어느 정도 법적 안정성을 거래 안전을 보호해야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근데 원소유자는 딱 마지막으로 하나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목적이 도품 유실물이었으면, 만약에 도품 유실물이 아닌 거였으면 원소유자가 부주의했다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선취처 팔아버렸다. 이거는 빌려준 지 잘못이란 건데 훔침을 당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과실로서 유실했다면 이거 정도는 그래도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법질서의 생각 때문에 도품 또는 유실물을 주장해서 권리 주장 가능합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일단 249조 우리 선의치도 보면, 선의치도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평온 공연, 우리 아까 점유는 다 추정된다 했죠. 점유 추정 197조 돼요. 점유를 딱 받으면, 내가 현실 인도를 받으면 수혜사의 선의 평온을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197조 1항으로서 바로 이렇다고 포섭해보면 돼요.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당연히 소유권자라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몰랐던데 과실이 없어야 된다.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그 동산 소유권 시작한다. 공시의 원칙이면. 근데 이 점유는 판례가 축소해서 간다. 점유 개정 부정한다.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는 부정. 이건 판례가 부정한다. 근데 이제 도품 유실물에 따라서 어떻게 전제 경우 도품 유실물일 때는 피해자 또는 유상을 또 2년 내에 금전일 때는 아니다. 금전일 때는 달라고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일단 바로 그 기속이 돼 버린다는 거죠. 금전일 때는 그 사람은 바로 기속돼 버린다. 그러니까 금전은 점유 있는 곳에 소유 있다. 내 2년 내에 그 물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아까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 어느 정도 법익의 균형을 이뤘다라고 민법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민법이 아주 정교해요. 솔직히 어려워요. 민법 진짜 어려운데 좀 이과적 마인드셋이거나 좀 약간 로지컬 띵킹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사람이나 민법 보면서 어렵기는 하지만 참 잘 만들었다. 아주 도그마틱으로는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물의 권리 변경. 이거는 사실 이 처분에 따른다. 이걸로써 변동이 된다는 아니에요. 변동이 된다는 아니고 뭐 부동산이면 등기, 만약에 동산이면 인도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률행위가 없었지만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주불에 법률행위만 있었고 종물은 법률행위가 없었는데 그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법률행위 종물을 이전하기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첫 시간에도 사례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건물을 하나 파는데 이 별채가 하나 있었어요. 건물과 토지 다 팔아.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근데 별채가 하나 있었어요. 별채. 근데 이것도 따로 등기를 하는 거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 주된 건물과 이 토지의 상용에 우리 사용에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기 위해서 부속돼 있었던 거예요. 부속은 부합이랑 달라요. 독립되어 부합이면 그냥 딸려서 가는 건데 부속시켰다는 거는 독립되어 존재는 해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는 하는데 부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이것도 별채가 자기 소유였어야 돼요. 다른 물건. 그러니까 독립되어서 다른 물건으로 있는 건데 근데 이어서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건물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 563, 568을 하는데 그 내용에는 건물 이것만 된다라고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별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별채가 보니까 부속물이었으면 이 건물의 사용에 공하기 위해서 부속된 건물이었으면 어떻게 된다? 이 계약서 안에 플러스 종물의 처분도 있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보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만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별채가 만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는 추가로 해야지 변동은 완료됩니다. 이건 근데 그러니까 변동이 딱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별도로 해야지 물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만 따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무는 주문의 첨에다 이 처분이 등기까지 된 것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판례가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거를 종무가 같이 처분하기로 하는 법률 행위,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100조 2항 100조 2항 이 법조문을 유추하여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의 처분에도 유추 적용합니다. 이 판례가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유추 적용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문제돼요. 이거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긴 해요. 지당하는 게 문제되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알아볼 거니까 그때 가서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부합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딱 붙으면 어떤 사람한테 다 몰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부합은 어떤 엄청 힘을 가하지 않으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이었지만 부합되면서 같이 붙어버리면서 하나의 물건이 된 건데 일물일건주의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 때문에 법률행위도 없고 처분행위도 없지만 어떤 부합이 되는 순간에 소유권은 변경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A, B 부합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물건 뭐 A-라는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한쪽은 소유권을 잃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일물일건이라고 했잖아요. 뭐 공유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몰빵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한번 법정 볼까요? 256조 256조 이렇게 부동산에 부합한 소유물과 소유다. 아까 건물 짓다가 거기 땅 파는 정도에서 끝나면 그냥 부합한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독립된 건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부속된 거는 그러지 않다. 뭐 이건 어려우니까 아니고 다음에 그냥 봅시다. 이건 그냥 막 세부적인 사례 있는데요.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보세요. 사실 지금 이거 뭐 딱히 봐서 뭐 하나 싶어요. 그냥 이런 부합이란 개념이 있다. 부합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 가담비용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종사. 막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으면 이 큰 거 이 사람에 속한다. 근데 만약에 주종을 구별했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 독립된 소유자가 아니라 공유 지분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공유 지분으로. 이해가죠? 요런 식의 지금 물건이 변동되는데 어떻게 법률행위가 없고 처분행위가 없어도 법이 정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그 다음에 중간생활등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생등 중요해요.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줄여서 중생등이라고 말해요. 항상 제가 말했죠. 줄임말에 그 원조는 법조계다. 트렌드 세터였다. 법조계는.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 싶죠. 그냥 잡산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도 조금씩 뭐 쉬어가면서 해야죠. 조금씩 쉬어가면서 해야죠. 어쩌겠어. 자, 부동산 등기 첩보조치법 2조 제2항 8조 12조에서 일단 중간생략 등기는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세금 이슈가 있어요. 단속 규정. 효력을 금지하는 건 아닌데 단속 규정이에요. 일단 못하게 합니다. 세금은 너네들이 탈루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번 보죠. 일단 금지예요. 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으면 여기 제1매매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1매매. 여기 제2매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매도인 제1 매수인 최종 매수인 이렇다고 해요. 뭐 아니면 여기 최종 양수인 최초 양도인 뭐 다시 여기 쓰는 걸로 하죠. 최초 양도인이라고 하고 이거는 최종 양수인이라고 하죠. 뭐 어떻게 쓰는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 노트를 했으니까 강의 노트에 맞게 이거는 중간자라고 하죠. 중간자. 강의 노트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제2매매는 최초 양도인 중간자끼리 한 거고 제2매매는 이렇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원래는 어떻게 돼요? 원래라면 만약에 이제 갑구 등기부가 있으면 1. A 등기 2. B 등기 3. C 등기 해서 쫑 이렇게 넘어갔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1 A 등기하고 2 뭐 C 등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유효하냐? 근데 이건 일단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조건이 있대. 판례는 이런 조건이 있대로 봅니다. 매매계약, 제2매매계약 유효하고 중간생략 등의 제3자 합의. 매매계약 1 있어야 되고 유효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3번 3자 합의까지 있으면 이렇게 간 등기가 유효하다. 이 둘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그러니까 물권적 합의 아니에요. 그 계약은 안 했지만 이 3자 합의가 계약에 준하는 법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넘기기로 하는 중생등 하기로 하는 3자 합의라는 거.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3자 합의를 했더라도 최초 양도인은 중간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3자 합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최종 양수인 이렇게 하면서 야 소위등 해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최초 양도인이 최종 양수인에 관한 사유가 아니라 중간자에 관한 사유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예외죠. 채권은 보통 상대방한테만 할 수 있는데 이 최종 양수인한테 중간자에 대한 사유로 소위등을 내가 안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는 이 구조인 거예요. 그래야지 공평의 원칙에 맞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자가 돈을 안 주고 있어. 돈을 안 주고 있는데 최종 양수인이 이거 3자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야 소위등 넘겨라고 하면 얘 동의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2매매에 붙어있는 동의항으로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공평 원칙상.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 왜 단속하면요. 이 사람이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취득세 내야 되고 그다음 또 이 사람이 또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그러니까 그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속 규정을 하는 겁니다. 세금만 우리가 수취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상관없는 거니까. 하냐 판례가 이제 여러 가지 법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판례가 3자 합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등기 이전이 유효해야 된 것을 보아 소유권 변경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3자 합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제2매매가 이루어지고 제2매매가 이루어지고 각각의 거저 사유가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동의항이 다 죽었고 이제 다 서로 다 이전했고 그런 어떤 시체적으로 우리가 거저 사유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봐서 유효하게 된 것으로 보아 그냥 인정한다는 거예요. 3자 합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여기 시장에 부합하는 등기 판례 이게 이제 등기 청구권의 시전의 법적 장애가 없을 것 하면서 권리 있고 이해 거절 정당 사유 없을 것 이러면 아까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그냥 3자 합의 없이 잠시만요. 3자 합의 없이 그냥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3자 합의 없었다고 하면서 A가 야 너 C한테 원인무효의 등기야 하면서 만약에 이 사이에서 말소 등기 청구했었을 때 A가 C한테 했을 때 C는 야 이거 시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야. 제2매매 유효하지 내 돈 줬지 중간자도 너한테 돈 줬잖아. 법적 그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없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알겠어 미안하면서 이제 A가 지는 겁니다. 그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C는 나 이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야 이렇게. 판례 이거 있는데 이거는 또 배울 게 당연히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이 판례는 우리 채권의 양도를 좀 알아야 돼요. 양도하니까 좀 약간 설명을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쭉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제 편제상 넣어놓은 건데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이게 물권 변동이 딱딱 등기가 돼야 되는데 생략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예외적인 물권 변동의 사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3자 합의가 있을 때 하지만 제3자 합의가 없더라도 만약에 그 각각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그 등기 청구권 실현에 법적 장애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시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C가 유효하게 취득한다라고 정도만 알고 지금 갑시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개념 취득시효. 취득시효의 개념은 그거예요. 아까 소멸시효랑 시효라는 것 자체가 소멸시효도 있잖아요. 우리 소멸시효 배웠잖아요. 야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 유명한 격언이죠.
보호 안 하겠다. 보호 안 한다. 난 너네 보호 안 할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보통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태가 있을 거고요. 사실상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항상 우리가 소송을 걸면 사실의 상태를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 구체적 타당성 있는 상태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법조문에 있는 대로.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상태. 근데 사실 상태에 머물르는데 이 상태를 그냥 법적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뭐다? 시효제도인 거예요. 시효제도. 이 상태 그대로 인정해서 그냥 땅땅땅땅 도장 땅땅땅땅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아까 원인 무효에 등기했으면 지워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원인 무효라도 그냥 인정해주겠다. 이 제도가 취득시효,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네가 돈 갚을 거 있는데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해줄게. 취득시효는 네가 소유권자가 아닌데 취득하게 해줄게. 이겁니다. 네가 소유권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하게 해줄게. 이게 취득시효의 의의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런 법적인 이런 그 어떤 배경, 의의, 원리 이런 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교과서로 보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개념 이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험법학적 전혀 무리 없어요. 막 이거에 대해서 뭐 역사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배경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사실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이제 취득시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점유 취득시효에서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내가 점유를 오랫동안 해서 결국에는 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청구권을 내가 점유 취득시효 있으면 사람들이 착각한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완성되면 시효는 완성이라고 보통 말하죠. 완성되면 바로 자기가 취득하는 게 아닌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뒤가 더 설명해. 이거를 일단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차피 등기가 돼 있잖아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요건만 만족하면 어떻게 바로 요건 만족 시 바로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두 개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데 이 점유 취득시효는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다. 자, 케이스 하나 그려가지고 살짝 얘기를 해보죠. X 소유권자가 있었어. 소유권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X 토지의 소유권자 A라고 합시다. A라고 B예요. B라는 사람인데 B한테 이 X 토지를 인도는 했어요. 그런데 했고 인도했는데 B한테 돈을 안 줬네.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A는 인도는 해줬는데 돈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몰라 그래 불쌍한 애니까 그냥 쓰게 해주자 하고 그냥 A는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쓰게 해주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돈을 안 줬지만 어차피 등기는 내 거니까. 지금 보면 이 갑구 X 토지에 대한 갑구 이렇게 보면 A 등기 이렇게 돼 있을 거냐. A 소유 등기 돼 있을 거냐.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지 등기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을 배우니 법을 약간 배운 사람이 등기가 있으면 내가 그 물권자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어차피 지금 쓸 거니까 점유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정도 점유했다고 칩시다. 근데 B가 죽었어요. B가 죽었는데 이제 C가 아들이에요. 아들 그대로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아들은 등기부 떼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쓰는 거니까 이 돈 안 줬다는 건 B가 돈 안 줬다는 건 C 아들한테 안 말했거든요. 그래서 C가 아들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딱 본인이 이렇게 점유를 이전받아서 계속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 25년을 했다. 사용을 25년 했다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어느 순간에 이제 A가 네 여기 이제 전원주택 하나 짓고 싶네. 이제 토지를 내가 반환 청구를 해야겠다 해서 딱 이제 A한테 가요. 그래서 A가 아들 C한테
자, 213A에서 내가 반환 청구를 할게. 뭐 1. A 소유. 맞죠? 등기부. 내 소유지? 2. 그 다음에 니 C 점유. C가 니 점유하고 있잖아.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 이렇게 딱 요건 사실에서 213을 썼습니다. 소유 반환 청구권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C가 이제 그때 변호사를 한번 찾아간 거예요. 변호사, 아, C 이거 내 거였는데 그때서야 그러니까 등기부 떼보니까 이 뭐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내 왜 나한테 등기가 안 돼 있었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빠 거 아니었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C가 변호사 찾아니까 변호사가 에헴 하면서 자, 이거 얼마큼 점유하셔서 25년이요. 아버지, 그럼 이거 점유 취득 시효 될 겁니다. 하면서 이제 뭐냐?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이 여기 20년간 점유하고 있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 사람 소유의 의사죠. 당연히 이거는 일단 197조 1항에 따라서 추정이 되고 이게 아님을 A가 반증해야 돼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0년간 점유했고 2. 197조 1항에서 추정된다 해서 반대로 주장하십시오. 그럼 뭐가 생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245조 1항에 따라서 소이등 청구권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 아까 저번에 뭐라 말했죠? 제가 무이체 동신하면서 점유의 권리가 있으면 그 항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이체 동신하면서 채권,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처럼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변하면 A는 하면서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깰 수는 있어요. 깨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일단 20년간 점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점유 계속의 추정을 하고요. 점유의 승계 조작은 가능합니다. 한번 쭉 가서 볼게요. 점유 개선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점유 개선을 추정한다. 이거 엄청난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가서 C는 20년 점유는 뭘 주장하면 되냐면, 자, 20년 전에 내가 주장하고 있었던 사실 하나 증명하고 지금 현재 점유하는 사실 증명하면 198조 때문에 20년간 쭉 점유했다는 것이 추정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아빠 거를 끌어서 쓸 수는 있어요. 점유의 승계 주자가 가능해요. 199조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 주자가 아닌 전 점유자 아버지 거잖아요. R로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주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점유를 R로 주장하면 하자도 계산한다. 하자. 아버지는 이때 그 자주 점유였을까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을까요? 솔직히 매매 계약했지만 돈을 안 줬다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돈을 줬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분명히 보여져요. 돈을 안 주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어차피 내 게 아니었는데 그냥 계속 점유를 한 거예요. 타주 점유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아버지 점유는 안 끌어와도 된다고요. 아들이 25년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변경이 없을 시에는 청구 시점으로부터 역산, 청구한 지금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항변하는 이때로부터 역산해서 20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 조건이 있습니다. 판례가 이 소유권자의 변경이 없어. 만약에 다른 사람 D로 만약에 넘어갔으면 그 사이에 A에서 그 사람 D로 넘어갔으면 이거는 안 된다고요. 뭐야? 왜 없어지지? 오! 대박. 왜 이러지? 오씨. 왜 이렇죠? 갑자기 시스템이 이상해. 아무튼 계속 하겠습니다. 시스템 이상하면 약간 껐다고 할게요. 지금 깜짝 놀랐네. 숨이 없어지네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좀 만져볼게요. 이상하다. 아무튼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딱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만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올게요.